손녀가 아빠 집에 다녀온 날마다 혼자 화장실에 들어가 손을 씻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매번 올 때마다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씻었어? 물었더니 아이가 속삭였습니다. 안 씻으면 혼나요. 6살짜리 입에서 나온 그 말이 저는 잊히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잠결에 아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엄마랑 할머니한테 말하면 안 돼. 누가 이 아이 입을 막고 있는 걸까요? 외할머니인 저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한 아이를 지키기 위해 외할머니가 혼자 감당해야 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닿게 해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아가 처음 나는 나쁜 아이야라고 말한 날은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아빠 집에서 돌아온 지 2시간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저녁 밥상을 차리던 저는 화장실에서 들려오는 물소리에 손을 멈췄습니다. 처음엔 그냥 손을 씻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물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2분, 3분이 지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도꼭지를 3개 틀어놓은 것인지 물이 쏟아지는 소리가 좁은 복도까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행주를 내려놓고 화장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노크를 했습니다. 1번, 2번. 대답이 없었습니다. 물소리만 계속되었습니다. 수아야, 할머니야. 문 열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물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철컥 잠금이 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6살 아이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작은 손등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손가락 마디 사이와 손톱 밑에는 아직 비누 거품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건도 쥐지 않은 채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발끝을 바라보면서 저는 무릎을 굽혀 아이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수아의 두 볼은 약간 상기되어 있었고 속눈썹이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운 것인지 물이 튄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씻었어? 수아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바닥 타일의 어느 한 점을 바라보며 입술만 꼭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제 귀에 간신히 들릴 만큼만 속삭였습니다. 안 씻으면 혼나요. 그 말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눈이 너무 조용했기 때문입니다. 6살짜리 눈빛이라고 하기엔 너무 무거웠습니다. 너무 지쳐 보였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대답을 준비해 온 것처럼 작은 입에서 너무도 또렷하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잡아 수건으로 닦아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아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잠시 화장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좁고 환한 화장실 불빛 아래에서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자꾸 그 손등이 떠올랐습니다. 빨갛게 부어오른 작고 연한 손등이 몇 번이나 씻은 걸까? 오늘만 이런 걸까? 아니면 다른 날도 이랬을까? 수아는 이혼 후 제 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주 양육권은 딸에게 있었습니다. 아빠 집은 격주 주말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빠 집에 다녀온 날만 아이는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말이 없어지고
밥을 거의 먹지 않고 혼자 화장실에 오래 틀어박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이를 재우다가 들은 말이 있었습니다. 엄마랑 할머니한테 말하면 안 돼. 잠결에 중얼거린 것인지 꿈속에서 흘러나온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누가 이 아이의 입을 막고 있는 걸까요? 누가 이 6살짜리에게 말하지 말라고 가르친 걸까요? 저는 이불을 끌어올려 아이 어깨를 덮어주었습니다. 조용히 방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부엌에서 물 한 컵을 따랐지만 그냥 내려놓았습니다. 싱크대에 기댄 채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 밤부터였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 다음 주말 수아는 다시 아빠 집에 갔습니다. 일요일 저녁 6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딸이 아이를 데리고 현관에 들어섰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국을 끓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수아가 먼저 할머니 하고 소리치며 달려왔을 텐데 그날은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그냥 신발을 벗고 말없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인사도 없었습니다. 딸의 눈이 저와 잠깐 마주쳤습니다. 딸도 무언가 느꼈는지 입술을 꾹 다물고 서 있었습니다. 현관 불빛 아래 두 사람의 표정이 모두 조금씩 어두웠습니다. 수아는 가방을 내려놓지도 않은 채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국자를 내려놓고 복도 쪽을 바라봤습니다. 곧 물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와 똑같은 소리였습니다. 세게 틀어놓은 수도꼭지 아래에서 한참을 씻는 소리.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딸이 주방 쪽으로 다가와 낮게 물었습니다. 엄마, 저번에도 그랬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지난주에도 그랬어. 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다가 꾹 참는 것처럼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딸도 알아채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저처럼 아직 말로 꺼내지 못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물소리는 꽤 오래 계속되었습니다. 잠시 후 수아가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손이 다시 빨개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듯 고개를 약간 옆으로 돌리고 소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등이 작았습니다. 가방 끈이 흘러내려 있었지만 고쳐 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 옆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당장 무언가를 묻고 싶었지만 서두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자리가 바깥 창문 어딘가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아야, 아빠 집에서 뭐 했어? 밥은 먹었고? 수아는 작은 손으로 소파 쿠션의 술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한쪽 발을 소파 위에 올린 채 시선을 내리깔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뭐라고 했어? 재미있었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참 후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밥 먹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이의 입술이 그 다음 말을 위해 살짝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가 멈춘 것이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이 안에서 무언가를 삼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위 집에 드나드는 가사도우미, 이혼 이후 사위가 함께 산다는 새 여자친구, 딸이 한두 번 언급했던 이름들이었습니다. 그 집에 어른이 한 명이 아니라는 것,
아이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 분명히 있다는 것. 저는 그 시간들이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수아의 얼굴을 다시 살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쿠션수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고개를 들더니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어딘가 물어봐 주길 바라는 것 같기도 하고 말하면 절대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단속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담겨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6살짜리 눈에 그런 게 담겨 있다는 것이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빨갛게 달아오른 작고 연한 손을 그냥 잡고만 있었습니다. 수아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내내 그 눈빛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 더는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사위가 사는 아파트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단지 입구가 정면으로 내다보였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켰지만 별로 마시지 않았습니다. 손에 작은 수첩을 들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기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줄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냥 적어두지 않으면 제 안에서 흩어질 것 같았습니다. 제가 본 것들을, 제가 느낀 것들을 날짜와 시간으로 붙잡아 두고 싶었습니다. 수첩 첫 페이지에는 날짜를 썼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토요일 오후 3시 20분. 딸의 차가 단지 입구에 멈췄습니다. 수아가 내렸습니다. 작은 등에 배낭을 메고 아빠 쪽으로 걸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위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이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건물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있었다는 것을 그 순간에야 깨달았습니다. 아이의 등이 사라진 자리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3시 30분. 익숙한 얼굴의 여자가 단지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전에 딸에게서 사진으로 본 적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가사도우미였습니다. 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걸음이 빠르지 않았습니다. 경비원과 가볍게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보아 낯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파트를 드나드는 일에 오래 익숙해진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저는 수첩에 시간을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카페 안에 잔잔한 음악이 흘렀지만 저에게는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일요일에도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딸이 수아를 데려다 준 시간, 가사도우미가 들어간 시간. 놀라울 만큼 정확하게 겹쳤습니다. 수아가 도착하고 나서 10분에서 15분 사이.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반복적이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딸과 함께 아이의 패턴을 다시 짚어봤습니다. 아빠 집에서 돌아오는 날 중에서도 유독 심하게 손을 씻고 말이 없어지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들과 가사도우미가 들어간 날들을 맞춰보았습니다. 일치했습니다. 2번이나 확인했습니다. 그래도 일치했습니다. 저는 수첩을 덮었다가 다시 펼쳤습니다.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물론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추측일 수도 있었습니다. 가사도우미는 그냥 일하러 온 사람일 수도 있었고 수아의 반응은 다른 이유 때문일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해진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외할머니였습니다. 이 아이를 태어나서부터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어떨 때 어떤 표정을 짓는지, 어떤 눈빛을 하는지, 어떤 목소리로 말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빠 집에 다녀온 날의 수아는 다른 날의 수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만큼은 확실했습니다.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아파트 단지가 저 멀리 보였습니다. 수아가 지금 어느 방에 있는지, 무슨 표정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모른 척 넘어가면 이 아이는 계속 혼자 삼켜야 한다는 것을, 그 작은 몸으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아직은 몰랐습니다. 저는 차가워진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고 차가웠습니다. 그날 저는 카페를 나서면서 수아에게 사줄 귤을 한 봉지 샀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내내 귤 봉지를 들고 걷다가 한참 후에야 오늘은 수아가 집에 없다는 걸 떠올렸습니다. 전자상가의 작은 가게 앞에서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유리 진열장 안에 각종 기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블랙박스, 카메라, 그리고 손바닥만 한 작은 기계들. 저는 그것이 녹음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전에 딸이 회의 내용을 녹음한다며 한번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런 걸 살 날이 오리라고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유리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작은 종이 딸랑거렸습니다. 어떤 거 찾으세요? 가게 사장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잠시 생각했습니다. 조그만 녹음기요. 가방에 넣어도 티 안 나는 거로요. 그가 진열장에서 작은 기계 하나를 꺼냈습니다. 손가락 2개를 나란히 놓은 것보다 조금 클까? 은색 몸통에 버튼이 3개뿐이었습니다. 납작하고 가벼웠습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버튼 한 번 누르면 됩니다. 배터리도 오래 가고요. 주머니에 넣어두면 잘 안 보여요. 그가 직접 눌러서 보여줬습니다. 빨간 불이 들어왔다가 꺼졌습니다. 저는 그 작은 기계를 손에 올려봤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이 소리를 담을 수 있다는 게 새삼스러웠습니다. 저는 그것을 샀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가게를 나오면서 작은 비닐봉지를 꽉 쥐었습니다. 오후에 전자상 가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 사이를 걸으면서 봉지를 자꾸 손에 바꿔 쥐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아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아이의 배낭이 방 한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빠 집에 갈 때 쓰는 작은 것이었습니다. 앞 주머니에 지퍼가 달려 있었고 안쪽에 작은 칸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안쪽 칸에 녹음기를 넣었습니다. 최대한 천 안쪽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가방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 일인가? 손녀의 물건에 몰래 무언가를 넣는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수아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른들을 믿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 주변의 어른들이 이 아이를 제대로 지켜줄 것이라고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이미 흔들려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기계를 사러 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동안 방에 앉아서 수아 가방을 바라봤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이 가방을 그냥 줘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아이에게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6살짜리에게 이걸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설명하는 순간 아이는 더 긴장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가만히 두기로 했습니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녹음기 파일을 여는 법을 연습했습니다. 가게 사장에게 미리 물어봐 두었습니다. 파일이 열렸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텅 빈 파형이 화면에 가로로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면 수아는 다시 그 집에 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 배낭을 메고 저는 컴퓨터를 껐습니다. 불을 끄고 방에 누웠습니다. 천장은 어두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가 지나도록 저는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이 아이를 먼저 지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 하나가 저를 겨우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수아가 돌아온 일요일 저녁, 저는 아이를 재운 뒤 조용히 배낭을 가져왔습니다. 방문을 조심스럽게 닫았습니다. 안쪽 칸을 열었습니다. 녹음기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꺼내 잠시 손에 올려봤습니다. 이틀 동안 이 작은 기계가 무언가를 담고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아무것도 아닌 것인지 아직은 몰랐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면서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파일이 열렸습니다. 파형이 가득 들어차 있었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꽂고 처음부터 재생을 눌렀습니다. 처음 1시간 가까이는 별다른 소리가 없었습니다. TV 소리, 식기가 부딪히는 소리, 간간히 아이가 뭔가 떨어뜨리는 소리, 평범한 집 안 소리들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면서 천천히 앞으로 넘겼습니다. 혹시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기우였으면 좋겠다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가사도우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아야, 오늘도 힘들었어?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아이의 숨소리가 조금 거칠었습니다. 뭔가 울다가 참은 것처럼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빠가 또 뭐라고 했어?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이어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내가 엄마 편 들어서 아빠 혼자래. 그 말에 저는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6살짜리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누가 이 아이에게 이런 말을 했는가? 누가 이 아이에게 이런 말을 믿게 만들었는가? 가사도우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그건 어른들 문제야. 내 잘못이 아니야. 짧은 침묵. 수아야, 넌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저는 이어폰을 뽑았습니다. 한동안 컴퓨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파형이 여전히 화면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의심하고 있었던 사람은 바로 이 가사도우미였습니다. 아이에게 무언가 잘못된 말을 하거나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혹시 그 사람이 아닐까 하고 그 의심이 제 안에서 이미 꽤 굳어 있었습니다. 카페 창가에서 그 여자의 걸음을 보면서 시간이 겹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 사람을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이 편이었습니다. 아이에게 잘못이 없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의 문제를 아이에게 떠넘기지 말라고 직접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집안에서 수아 곁에 있어준 유일한 어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이어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부엌 쪽에서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밖에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평범한 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옆방에서는 수아가 자고 있었습니다. 조그맣게 웅크리고 자는 그 아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이 나쁜 아이라고 믿고 있을지 몰랐습니다. 아이를 힘들게 하는 말이 어디에서 오는지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가사도우미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집에서 아이 곁에 있어준 유일한 어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더 깊은 곳에, 더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등받이에 등을 붙이고 파일을 계속 재생했습니다. 끝까지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파일을 계속 재생했습니다. 저는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이어폰 줄을 고쳐 꽂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파형이 아직 한참 남아 있었습니다. 잡음이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TV 소리, 아이가 방에서 혼자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소리, 블록을 맞추는 소리 같은 것도 들렸습니다. 그러다가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열리고 묵직하게 닫히는 소리. 저는 볼륨을 더 높였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복도를 지나 방 쪽으로 오는 걸음이었습니다. 어른의 걸음이었습니다. 무겁고 천천히 오는 걸음. 그 걸음소리가 멈추는 것이 들렸습니다. 방문 앞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모니터도 보지 않고 귀만 기울였습니다. 수아야. 사위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등이 굳는 것을 느꼈습니다. 응. 수아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이미 움츠러들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또 외할머니한테 말할 거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긴장한 것처럼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엄마 편만 들어서 우리 집이 망했어.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말을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우리 집이 망했어. 6살짜리 아이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친아버지가 딸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모니터 위에 얹었다가 내렸습니다. 너 때문에 아빠 혼자야. 아이의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작고 조용한 흐느낌이었습니다. 소리를 죽이고 우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울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참지 못하는 것처럼 조금씩 새어나오는 울음이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이런 일이 있었다는 듯 그 흐느낌에는 체념이 배어 있었습니다. 놀람이 없었습니다. 저항도 없었습니다. 아이는 이 상황에 이미 길들어 있었습니다. 엄마한테, 할머니한테 말하면 다시는 아빠 못 만나게 할 거야. 저는 이어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이 하얗게 됐습니다. 저도 모르게 의자에서 몸이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아이가 손을 씻는 이유를 이제는 알았습니다. 아이는 죄를 씻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뭔가를 잘못했다고 믿으면서 아빠가 혼자인 것이 자신 때문이라고 믿으면서 그 죄책감을 손을 씻는 것으로 달래고 있었던 것입니다. 6살짜리가 죄를 씻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구간을 되감아 다시 들었습니다. 한 번 더, 두 번 더, 들을 때마다 같은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아이는 몇 번이나 들었을까요?
이번이 처음이 아닐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익숙하게 소리도 내지 않고 울 수는 없으니까요. 저는 파일 재생을 멈췄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떨리는 게 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오래 참아온 무언가가 조금씩 흔들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수아 방 문틈 사이로 빛이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자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무언가를 삼킨 채 조그맣게 웅크리고 저는 녹음기를 조심스럽게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방에 들어가 누웠습니다.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법적인 절차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고라는 것이 있다는 것도, 친아버지를 신고하는 것,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면서 저는 차분하게 결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아버지라도 잘못은 잘못이라고. 다음 날 아침 저는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올 수 있어? 딸은 목소리만 듣고도 무언가 알아챘는지 30분도 채 되지 않아 왔습니다. 수아는 유치원에 가 있었습니다. 저는 수아 방문이 닫혀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딸을 주방 식탁 앞에 앉혔습니다. 커피를 끓이다가 그냥 내려놓았습니다. 지금 커피를 마실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딸의 눈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딸도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있다는 것을 딸도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저에게는 오히려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딸은 처음엔 아무 표정도 없었습니다.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잡음소리, 방 안 소리들이 흘러나오는 동안에도 딸은 식탁 위에 두 손을 모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사위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자 딸의 눈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눈썹이 미세하게 모였습니다. 손이 천천히 쥐어졌습니다. 너 때문에 아빠 혼자야. 그 말이 흘러나오는 순간 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고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듣게 했습니다. 아이의 흐느낌이 나오는 부분에서 딸의 어깨가 한번 들썩였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파일이 끝났습니다. 기계음이 멈추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딸이 손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엄마, 내가 몰랐어. 작고 갈라진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조금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저는 물을 한 잔 따라 딸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위로의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그냥 같이 있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딸이 숨을 고르고 나서 말했습니다. 가사도우미분 만나볼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우리는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파트 근처 카페였습니다. 가사도우미는 말수가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체구에 조용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녹음 이야기를 꺼내자 잠시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수아가 그 말 들을 때 얼굴이 어떻게 변하는지.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있으려고 했는데요. 제가 나설 수 있는 처지가 아니잖아요. 고용된 사람이니까요. 아이한테 괜찮다고 말하는 것 말고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밖에 못해서 저도 많이 마음이 불편했어요. 죄송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사람도 오래 참아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 곁에 있으면서도 어른으로서 제대로 나서지 못했던 미안함이 그 짧은 말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 역시 오래 몰랐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이 아이를 미처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카페 안에 조용한 음악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딸이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손을 얹었습니다. 세 사람의 손이 테이블 위에 겹쳐졌습니다. 아이를 지키고 싶었던 세 사람이 그렇게 한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친아버지라 해도 잘못은 잘못이라고 말해야 할 때가 왔다고. 저는 가방 안의 녹음기를 손으로 짚었습니다. 차갑고 작은 그 기계가 지금 우리가 가진 가장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에 들어섰을 때 저는 가방을 두 손으로 쥐고 있었습니다. 접수 창구 앞에 줄이 서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민원, 분실 신고, 각종 서류들. 저는 그 줄 맨 뒤에 서서 앞으로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딸이 옆에 함께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번호표를 들고 의자에 잠깐 앉았다가 다시 번호를 확인하고, 그러는 동안 저는 속으로 계속 말을 다듬었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창구 앞에 섰습니다. 담당 경찰은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다가 저를 올려봤습니다.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이 말을 몇 번이나 연습했는데 막상 입 밖으로 꺼내려니 숨이 잠시 막혔습니다. 친부를 신고하러 왔습니다. 아이에 대한 정서적 학대 때문에요. 친부를 신고하겠다고요? 그의 목소리가 약간 낮아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이를 지켜야 합니다. 담당 경찰이 우리를 별도의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테이블 하나, 의자 3개. 형광등 불빛이 하였습니다. 저와 딸이 한쪽에 앉았습니다. 경찰이 노트를 펼치고 펜 뚜껑을 열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아이가 아빠 집에 다녀온 날마다 손을 씻던 것, 잠결에 했던 말, 카페에서의 관찰, 녹음기를 산 것, 그리고 파일에서 들은 것.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그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쌓여온 일인지를 새삼 느꼈습니다. 몇 주가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돌아올 때마다 달라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아무 말도 못하고 지켜보기만 했던 시간들. 담당 경찰은 중간에 끊지 않고 들었습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면서 중요한 부분에서는 받아 적으면서. 경찰이 중간에 물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있다고요? 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경찰이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너 때문에 아빠 혼자야. 말하면 다시는 아빠 못 만나게 할 거야. 조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담당 경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파일을 2번 들었습니다. 아이의 흐느낌이 나오는 부분에서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노트에 무언가를 받아 적었습니다. 잠시 후 그가 말했습니다. 이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이제 겨우 시작이었습니다. 무너지면 안 됐습니다. 딸이 옆에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경찰이 이후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 심리평가. 처음 듣는 단어들이었지만 저는 하나하나 받아 적었습니다. 다 알아야 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야 했습니다. 모르면 물어보면 됐습니다. 두렵더라도 계속 가면 됐습니다. 경찰서를 나왔을 때 바깥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 봤습니다.
딸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잘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두 발이 앞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아이가 집으로 돌아오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아이 손을 꼭 잡아 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잡고만 있어야겠다고. 법정에 들어서는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주방에서 물을 끓이다가 그냥 불을 껐습니다. 수아는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 방문 앞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아이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어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그것이 아이의 앞날을 어떻게 바꾸게 될지도. 저는 그냥 그 앞에 잠시 서 있다가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방청석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딸 옆에 앉아서 앞을 바라봤습니다. 사위가 반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앞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자리에 앉으면서 서류를 펼쳤습니다.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쪽 변호사, 저쪽 변호사. 낯선 법률 용어들이 오갔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긴장해서 손바닥이 차가웠습니다. 딸도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란히 앉아서 들려오는 말들을 하나하나 붙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여기까지 온 것은 맞는 일이었다고.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법정 안에 그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너 때문에 아빠 혼자야. 아이의 흐느낌. 말하면 다시는 아빠 못 만나게 할 거야. 조용해졌습니다. 방청석에 있는 사람들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약간 숙였습니다. 이 목소리를 처음 들었던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혼자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어폰을 꽉 쥐고 있던 손이 떠올랐습니다. 그 밤에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던가. 길었습니다. 그리고 외로웠습니다. 사위 쪽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훈육이었습니다. 아이에게 책임감을 가르치려는 의도였습니다. 판사는 차분했습니다. 표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잠시 서류를 내려다봤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의 자존감을 파괴하는 말은 훈육이 아닙니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법정 안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누군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것이 잘못이라고 말해주는 것을 저는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읽었습니다. 접근 제한 명령, 상담 치료 명령. 수아는 당분간 아빠를 만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위가 고개를 숙였는지 어쩐지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쪽을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딸이 제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저도 쥐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손으로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수아한테 뭐라고 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냥 안아줘. 말보다 먼저. 햇빛이 건물 모퉁이를 돌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없었습니다. 맑은 날이었습니다. 오늘 이후로 아이의 날들이 조금씩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아직은 멀었지만 시작은 됐습니다. 저는 빨리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집에 가서 수아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수아가 다시 웃는 날까지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었습니다. 상담실 창문 너머로 목련이 피어 있었습니다. 수아는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딸이 데려다주고 저는 대기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가끔은 딸도 같이 기다리고 가끔은 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잡지를 펼쳤다가 덮었다가
커피 자판기 앞에서 잠깐 멍하니 서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아이는 저 문 너머에서 상담사 선생님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첫날은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선생님이 말해 주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수아가 나왔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종이였습니다. A사 용지보다 작은 도화지. 아이가 저한테 달려왔습니다. 달려오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처음과 달랐습니다. 달리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 아이가 그림을 내밀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긴 머리, 한 명은 짧은 머리에 안경, 한 명은 키가 가장 작았습니다. 해가 위에서 환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땅에는 꽃이 몇 개, 나무가 하나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누구야? 엄마, 할머니, 나. 저는 그림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세 사람의 손이 가운데에서 맞잡혀 있었습니다. 선이 삐뚤빼뚤했지만 잡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간 작은 반언으로. 이게 우리 가족이래요. 상담사 선생님이 옆에서 설명했습니다. 아이가 먼저 그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수아 스스로. 오늘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 조용히 그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아이는 그냥 웃었다고 했습니다. 좋은 웃음이었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이 아이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수아야, 예쁘게 그렸다. 수아가 씩 웃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 나 나쁜 아이 아니지? 저는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처음과 달랐습니다. 묻는 것이었지만 예전처럼 떨리지 않았습니다. 확인하는 것이었지만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알고 있으면서 그래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 것처럼 묻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아이 앞에 무릎을 굽혔습니다. 두 손으로 아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니야. 넌 사랑받는 아이야. 수아가 제 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작은 등이 제 팔 안에 들어왔습니다. 딸도 와서 우리 곁에 앉아 함께 아이를 감쌌습니다. 세 사람이 좁은 대기실 한쪽에 모여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선생님이 조용히 자리를 피해 주었습니다. 상담실 창문 너머로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목련 꽃잎이 한 장 흔들렸습니다. 저는 아이의 등을 쓸어내리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손을 씻지 않은 지 오래됐다는 것을. 아빠 집에 다녀온 날도 아닙니다. 아직 아빠를 만나지는 않지만 아이는 조금씩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냉장고에 붙여두었습니다. 삐뚤빼뚤 손을 잡고 있는 세 사람이 아침마다 저를 바라봅니다. 수아는 이제 손을 씻지 않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는 삐뚤빼뚤한 크레파스 그림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엄마, 할머니, 그리고 자기 자신이 손을 꼭 잡고 있는 그림. 아이는 그것을 우리 가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무엇보다 긴 위로였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하시는 분, 혹은 수아가 잘 자랐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 댓글로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주에도 따뜻한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